요 반갑습니다. 새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예,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예, 우리 자신들을 격려하는 박수입니다. 이제 10월 29일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했으면 합니다.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예,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짧게 처음 오신 분도 뭐 다 거의 이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제도는 알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시험은 10월 29일 날 보죠. 그래도 잠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시기는 10월 29일 날 시험을 봅니다. 응시 자격은 당연히 자격 취소되고 오늘 진도에도 나오죠.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시험 못 보고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 5년입니다.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이거 빼고는 미성년자도 외국인도 신용불량자도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합격 인원을 보면 32회 합격 인원은 26,900 그래서 한 27,000명 정도 합격했습니다. 대략 27,000명 정도 합격했고 29점 몇 %니까 약 30% 2차 응시자 대비 30% 정도 합격했습니다. 2차는 9만 명 응시했습니다. 뉴스에는 40만 명 원서 접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2차 시험 본 인원은 9만 명이고요. 그 중에서 약 30% 27,000명 정도 합격했고 1차 합격자가 1차가 39,000명 지금 합격되어 있습니다. 39,000명인데 여기에 동차 합격자를 빼야 됩니다. 통계에서 동차 합격자가 11,000명입니다. 11,000명을 빼면은 지금 2차만 응시하는 분이 28,000명 정도 됩니다. 올해 2차만 응시하시는 분이. 그래서 통계를 보면 약 45%가 동차 합격자고 2차만 보시는 분이 55%입니다. 그러면 이 28,000명 중에서도 약 45% 이상은 떨어지고 또 동차 합격자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2차만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야지 막판에 하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 2월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 나가고 또 3, 4월부터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 나가고요. 5, 6월도 마찬가지입니다. 5, 6월까지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7, 8월에 문제풀이를 하고 9, 10월 모의고사 보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1년간. 저는 제가 명찰 달고 왔어요. 이름 말 안 하려고. 예, 입이 아파가지고 지금 그냥 명찰 달고 있으면 제 이름입니다. 이거 박용덕입니다. 결국 말 안 해요. 말 안 한다고 했는데. 예. 자, 42페이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42페이지부터. 법령 부분이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70%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해야만 고득점할 수 있고요. 그 42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두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설에 두세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대상물 한 문제 나옵니다. 나머지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시험에 안 나오는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거기 42페이지 각회라는 말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8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995년도에 28년 전에 한 번 시험에 나왔다고 각회라는 게. 그리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역사상 딱 한 번 나왔어요. 각회. 이게 우리 법조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식 한자입니다. 각회라는 게 일본식 한자라고요. 그래서 이게 집주름, 가거간, 집거간이라고도 하는데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전문 직업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각회라는 말이. 객주거간은 아마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자꾸 말하게 되는데 객주라는 말은 이게 객주라는 말 뜻이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객주라는 말이 옛날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부동산 중개제도 효시입니다. 객이라는 건 손님 객입니다. 떠돌아다닐 객사했다. 떠돌아다니다 죽은 사람을 객사했다고 하죠. 그리고 객주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상인, 객주, 객상주인, 객상주인 줄임말입니다. 객상주인, 즉 떠돌아다니는 상단의 우두머리를 객주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5일장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대 상단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 우두머리를 객주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여관업도 하고 무역업도 하고 중개업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각 회가 최초로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전문 직업인을 일컫는 말이라고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맨 밑에 42페이지 표를 보면 법제도의 변천 과정인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거 알지도 못하고 문헌도 없고요. 자, 마지막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등록제. 그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이렇게 돼 있죠. 신고제를 채택하다가 허가제를 채택하고요. 지금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제가 1999년 4월 25일 날 자격을 취득했는데 그 당시 제가 중개업을 하려고 회사 다니다가 IMF로 잘리고 이제 개업을 해보려고 허가 신청을 했어요. 자격증을 따가지고 허가 신청하니까 허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허가 언제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모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이 되냐, 개업해야 되는데 모른다는 게. 이렇게 하니까 한 명 폐업하면 허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허가 총량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개업소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사기쳐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 학개론에서 산재형, 집재형, 뭐 집심형 이런 게 있잖아요. 상가가 그 산재 흩어져 있는 게 산재형이죠. 흩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모여 있으면 이게 사고 친다. 그래서 한 명 폐업해야 허가를 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 안에 가도 중개사무소가 보통 한 3개 이상 몰려 있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몰려 있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잖아요. 여기저기 가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흩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고 모여 있으면 하나 폐업해야 또 하나 허가를 내줬다고 옛날에는. 그래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었다. 그럼 1961년도 소개영업법에서는 신고제였는데 신고는 무조건 수리해야 된다. 요건 맞추면. 등록도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된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 이 두 개 차이점은 신고제는 자격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등록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단지 차이점이 등록이라는 게 오를 등입니다. 등산할 때 등입니다. 올린다. 어디에? 기록을 올린다. 즉 등록대장에다 적어두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직업인들은 전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전부 법무사, 전부 등록제입니다. 병원에도 가보면 등록증 걸려 있어요. 벽에 자세히 살펴보면. 자, 그래서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허가와 차이점은 허가는 안 내줄 수도 있는데 등록은 반드시 등록해 줘야 된다. 등록 요건 맞으면. 신고도 무조건 신고를 수리해야 된다. 단 차이점은 신고제일 때는 자격증이 필요 없고 지금은 자격증을 따야 된다. 등록하려면.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현재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험하고는 상관없이 사전 배경 지식입니다. 자, 법 규범 순서를 보면 법은 최고 규범이 헌법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라는 게 있고 법률. 헌법에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또는 이걸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명령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각 부 장관 명령입니다. 부령. 우리는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위규범에 위반된 하위규범은 무효입니다. 그 밑에 조례라는 것도 있는데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빼고요. 자,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합니다. 포괄적 내용은 우리나라는 국민이 법을 만드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죠. 대의민주주의.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한다고요.
그 차이나는 클래스 JTBC의 김한길 전 의원 동생 중앙대 교수 나와서 그 강의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의가 안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300명이면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데 대표하려면은 여성 5천만 명의 절반은 여성이면 국회의원 150명은 여성이어야 되고, 예를 들면 30대가 몇 퍼센트면 국회의원 30% 뭐 30대가 몇 퍼센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50대 남자, 서울법대, 그리고 언론인, 법조인, 그다음에 교수, 이 세 개를 과도하게 대변하고 있다더라고요. 지금 서울법대 출신이 50명이 넘는데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그러니까 제대로 대의가 대신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국회에서 법률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회 통과시키려면 야당이 반대하고 하니까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명령입니다. 그래서 법률이라는 게, 원래 법이라는 건 원래 어원은 삼수자, 물수자, 갈것자,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하는 게 법입니다. 원래의 어원은. 저도 어릴 때 공부할 때는 법은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커서 지금 와서 보니까 법이 반드시 진리에 부합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통치 이데올로기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말하는 것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런 질문 시험에 내면 안 되겠죠. 진리를 다 시험에 못 냅니다. 자, 어쨌든 그 법률이, 무조건 법률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이 위헌 판결도 나고 또 판례도 자꾸 시대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거죠. 법도 자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폐지되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법 없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법은 전부 다 뭐 해라 하지 말라 전부 다 간섭한다고요.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자,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국토교통부령, 장관 명령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이 조례도 법령에 이 세 가지에 위반된 조례는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옛날에 서울시 조례가 문제된 적이 있었어요. 오세훈 전 시장 때 조례인데, 문제가 그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집시법에 보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는 신고만 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충돌하죠, 법률하고 조례가. 그래서 뭐 조례가 무효니 이런 논쟁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법률은 공인중개사법은 51개 조문이고요, 시행령 38개 조문이고 시행규칙이 29개 조문입니다. 다 합해봐야 118개 조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이 몇 문제 출제되냐면, 시험이 40문제 나오고요, 오지선다행이 나오면 200개 지문입니다. 200개 지문. 꼭 알아야 될 게, 시험에 나오는 게 200개 지문이라고 평균적으로. 그래서 프린터, 그 오늘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안 받은 분들은 새로 받으신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가 보면 56번까지 있습니다. 핵심 비교 그 말고, 그 위원회 비교 말고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있잖아요. 예, 그게 56번까지 있는데, 거기 뭐 한, 제가 몇 개인지 세보진 않았지만 한 6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56번이지만 한 번호에 10개 넘게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한 600개 정도면 우리가 200개는 꼭 알아야 되고, 시험에 나오는 게 그럼 3배수 정도 기억하는 거예요. 시험에 실제 출제되는 거 3배수 정도를 공부한다고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고요. 이 두 장만 시험 볼 때까지 다 기억하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히 예습 복습 별로 안 해도 됩니다. 민법 위주로 하시라고요. 지금 6월 달까지는 민법, 좀 더 시간이 남으면 학개론, 그리고 2차는 계속 수업만 듣고, 뭐 다른 2차 과목 중에서 다른 과목은 제가 말 못하겠어요. 공인중개사법은 일단 특별히 예습 복습 안 해도 제가 80점은 받게 해드립니다. 결석만 안 하면. 단 지각조퇴 결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다 단서가 있습니다. 법에는.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그 뭐 43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OX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건 아니고요. O라고 적어놨는데,
시험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지문이 한 4개 내지 5개 나옵니다. 200개 지문 중에 시험에. 그냥 5개 지문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걸 하나 집어넣는다고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 지문 나오면 그건 답 아닙니다. 무조건 답 아닙니다. 옳은 것을 틀린 것을 해도 그건 답으로 하지 말라고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주로 틀린 걸 묻죠. 틀린 것은 해가지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하면 그건 틀린 거 아닙니다. 거의. 이때까지 통계를 보면 그렇다고요.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국토교통부령이 29개고 대통령령이 38개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다 대통령령에 있는지 국토부령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면 답으로 하지 말라고요. 체크를.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맨 밑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입니다. 성격인데 일반법 또는 기본법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일반법 또는 기본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근데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항상 일반법이면 항상 일반법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이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이 상대적 개념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고 특별법,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특별법은 특별한 대상,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 형법하고 군 형법 중에서는 군 형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군인이 제지하면 헌명대에서 잡아갑니다. 경찰서에서 잡아가는 게 아니고 소파 규정이 우리 형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미군이 제지하면 미군 부대에서 잡아가요. 우리 경찰서 못 잡아가요. 소파 규정이 더 우선해요. 특별법이에요. 미국이 힘이 세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못한다고.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제지어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법하고 민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받으면 법률행위 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그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하든 자기 집을 팔아먹든 부모 동의받으면 가능해요. 민법에서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성년자 중개사무소에 근무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민법에 의하면 해도 된다고. 부모 동의받으면 근무를. 그러면 둘 중에 서로가 다르잖아요. 규정이. 그럼 뭘 먼저 적용하냐고요.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민법하고 민법임대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다르잖아요. 규정이. 민법에는 임대차 기간, 약정 기간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최단기, 최장기가 없어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단기가 최하 2년은 보장해 줘야 되죠. 1년 계약해도 2년으로 봅니다. 무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럼 민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마음대로 못한다고 돼 있다고요. 그럼 뭘 먼저 적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그래서 민사특별법이라고 하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히 먼저 적용하니까 민법임대차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때로는 일반법,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그게 46페이지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국내법인데요. 실체법 이거는 진짜 할 필요 없고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실체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절차법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시험에 전혀 나온 적 없고요. 물론 국내법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충격받은 게 제가 뉴욕 맨하튼에서 복덕방이라는 간판을 달고 중개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복덕방 없죠? 근데 완전 간판도 진짜 흐름하게 복덕방처럼 달아놨더라고요. 맨하튼에, 뉴욕에. 그걸 보고 충격받아가 제가 그 사람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습니까? 물으니까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자격증도 안 따고 뉴욕에서 맨하튼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복덕방 간판 달고 위반이다 아니다? 국내법이니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지 외국에서 하는 거는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 나라 미국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요. 미국 자격증을 땄는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는지만 물어봤어요. 아마 미국 자격증 이런 거는 땄을 수 있겠죠. 미국은 자격증이 이원화돼 있더라고요. 뭐 2가지가 있던데 우리는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밖에 없죠. 우리 주택관리사도 이원화돼 있잖아요. 주택관리사 보가 있고 주택관리사가 있고 그렇죠. 주택관리사 보하다가 경력을 쌓으면 3년 이상 쌓으면 주택관리사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어쨌든 국내법이다. 여기까지는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었다. 자, 그다음에 목적인데요. 목적도 시험에 21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되고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21회 때 출제되고. 그래서 아직 21회 때니까 지금 13년간 출제 안 됐으니까 목적까지도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보겠습니다. 목적.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입니다. 그 1번을 법조문 그대로 적어놨는데 이 법이라고 돼 있죠. 이 법. 이 법이 무슨 법입니까?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인터넷에 계시더라고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하면서 하는 건 다 공인중개사법이죠.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 제고인데 공신력 제고, 뭐 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 이런 거 X입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중개업을 육성하는데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됐고요. 21회 때. 그 다음에 국민경제에 이바지입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 용어정의가 중요합니다. 용어정의가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용어정의. 여기까지는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었고요. 용어정의가 자 이제 49페이지 용어정의 별표 3개 하시고요. 별표 3개. 우리 책에 잘 나와 있잖아요. 지금 50페이지에 보니까 중개라는 용어 30회 때 나왔죠. 책에 몇 회 때 나왔다. 왜 기출문제를 적어놨겠어요. 이게 책에 계속 기출문제가 반복됩니다. 똑같이 그대로 작년에 나왔던 똑같이 지문 안 나오지만 약간 변형해서 나온다고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도록 나온다고요. 자, 지금 처음으로 50페이지 출제됐다고 나와 있고 앞에 하나도 없었죠. 이 앞에까지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진짜 시험에 나오는 건 50페이지부터 중개부터. 자, 1번 중개인데요. 중개. 자, 먼저 용어정의가 중요하고요. 용어정의. 뭐 공법에도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반시설이 뭐다. 또 뭐 건축법에 보면 도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를 한다. 이렇게 다 용어정의가 돼 있죠. 1m 도로는 도로 아니라고요. 건축법상. 그래서 용어정의라는 것은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자, 그러면 먼저 중개가 있는데 중개라는 말은 한자로 적으면 중개. 사람인자, 사람 가운데 중자입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낄개자입니다. 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개하면 알선하면 무조건 중개라고. 아무거나 알선하면.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중매도 중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넓은 의미로는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를 소개하는 것도 중개입니다. 중고자동차 소개하는 것도 중개라고요. 무역을 중개할 수도 있고요. 뭐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된다고요. 중개대상물.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중개상물이 아닌 게 자동차, 권리금 이런 거 중개상물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은 오늘 조금 이따 합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상물입니다. 그 자동차를 알선하는 거는 중개 아니라고요. 이 법상. 권리금 알선하는 것도 중개 아니라고요. 중개, 만약에 그래서 권리금을
1억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10%, 저도 10% 받아봤는데요. 보통 10% 받습니다. 1,000만 원 받으면 만약 이게 중개대상물이라면 중개고, 중개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잖아요. 중개보수는 최대 0.9%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죠, 법에. 주택의 경우는 최대 0.7, 임대차는 0.6밖에 안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상가는 최대 0.9%. 근데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20% 금이 받아 먹어도 상관없다고 소개를 알선료를.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고, 중개 보수가 아니라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중고자동차 소개하고 100만 원 받든 200만 원 받든 그건 공인중개사법에서 관여할 필요 없다.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상물이 아닌 걸 알선하는 건 중개 아니라고요.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해야 되는데 그 판례가 그래서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무등록 중개업자가 나무자격증 빌려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손님 오니까 남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건물주라고 속이고 손님한테 보증금 받아가지고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중개사고만 보험금 지급한다고. 중개사고만. 이 중개가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 당사자 간에 알선을 해야 되는데 직접 했잖아요. 자기가 자기 걸 직접 했기 때문에 그건 중개가 아니라고요. 중개는 그래 당사자 사이에 알선한다고.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소개를 해야 중개다. 중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중개 대상 권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 지금 51페이지 메뉴에 그 밖의 권리가 어려워요.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 이게 어려운데 그냥 지금 들어만 보고 이걸 다 민법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한다면 민법부터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게 민법입니다. 자, 그 밖의 권리 이걸 다 그냥 제목만 하고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이 된다.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게. 그 다음에 환매권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되고, 물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인데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 저당이라는 것은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저당. 저당권은 담보로 잡아둔 물건 경매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뭐냐면 판례인데 거기 51페이지 우리 교재 51페이지 중간에 판례 나와 있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 판례, 박스 안에 있는 판례. 이게 판례라고. 이게 무슨 판례냐면은 옛날에 그 유력 인사들, 정치권에 있는 유력 인사들이 은행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기업체, 중소기업체 이런데 제1금융권에서 수백억 대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수십억씩 받아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마땅하게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을 그냥 돈 빌려주진 않잖아요. 은행에서는 담보로 잡겠죠. 담보로 잡기 때문에 이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다. 중개를 돈 받고 직업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지 않고 등록도 안 하고 이렇게 무자격자가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판례입니다. 개업공개사도 지금 현업에서 개업공개사가 대출을 알선하면 금융기관에서 제가 옛날에 할 때는 0.3% 받았어요. 요즘은 더 적게 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뭐 0.15%, 뭐 0.2% 이런 식으로 커미션을 줍니다. 저는 1억 대출 알선하고 30만 원 받아봤거든요. 그 받아먹는 게 뭐라고요? 중개보수라고요. 저당권 설정을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51페이지 그 판례에. 금전소비대차가 돈 빌리는 거거든요.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밖의 권리 중에서는. 오늘 이것만 알고 환매권 이거는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에서 또는 공법에도 환매권이 있고요. 환매권도 이거는 시험에 2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거의 잘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유치권도 3번 출제됐네. 이때까지 유치권은. 이 3개는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민법에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은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의 규정이 있죠. 법률의 규정은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요. 법률 행위만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법률 규정은 이게 법률 규정이거든요. 법정이라는 게 법의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 이 뜻이에요.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법정인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설정 안 했는데. 그러니까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다고요. 이 3개 다 마찬가지. 유치권도 민법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고 이렇게 민법상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성립하죠. 법정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성립에는 이 3개는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것도 유치권도 판례가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고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유치권도 이전할 때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 용어 자체가 지금 오늘 처음 수업 들어서 처음 듣는 분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고 민법 하고 나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이것만 해도 지금 1시간 넘게 설명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것도 그 밖의 권리,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중개업이 뭐냐면 업이 업보, 직업의 줄임말이죠. 직업. 중개를 직업적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직업을 하려고 자격증 취득하는 거죠. 물론 그냥 뭐 보험용으로 노후용으로 취득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언젠가는 중개업을 직업적으로 하려고 취득하는 거죠. 직업적으로 안 하고 그냥 한두 번 친구들한테 소개하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어요. 자, 중개업은 3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이 3개가 모두 다 있어야 중개업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 3개가 모두 다 있어야 중개업이다. 자, 업이 이제 문제인데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자, 불특정 다수라는 것은 뭡니까? 평소 누군지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불특정 다수죠. 평소 알고 있던 이모, 고모, 친구, 초등학교 동창생들에게만 중개하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어요. 불특정 다수여야 됩니다. 특정인 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보수 안 받고 공짜로 해주면 100건, 1000건, 10,000건을 중개해도 처벌 안 받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로. 중개업이 아니니까 돈을 안 받으면. 자,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 아닙니다. 우연히 단 한 번만 했다 하면 중개업 아니라고요. 그러면 10번 하면 중개업이고 7번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받은 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한 건에 10,000원씩 받고 1년에 10건 해도 중개업 아닙니다. 1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3건 했습니다. 1년에 한 건당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직업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어요. 3,000만 원 받았다면 3,000만 원이면 직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연봉 3,000만 원이면 거의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한 번만 하면 직업 아니라고 했는데요. 단 간판 달고 하면 비록 한 건만 해도 직업입니다. 간판을 달았다는 건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중개업 55페이지 맨 밑에 중개업에 29회 때 나왔다고 돼 있죠. 이렇게 기출문제 최근에 나왔다고 10년 안에 나온 것만 공부해도 된다고 80점만 받아도 돼요. 100점 받기는 힘들어요. 공인중개사법 이것도 쉬운 것 같지만 100점은 안 나오게 출제해요. 작년에도 아무도 안 가르쳐준 거 나왔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서류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대한민국 강사 중에 강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강의했으면 오히려 이상한 비정상이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 없는 거, 서식에 기재될 사항, 그런 건 틀리라고 내는 거라고요. 그런 건 틀려줘야 돼. 틀리라고 내는 거 예의상. 왜냐면 100점 나오면 출제원들이 잘려요. 100점이 나오면 문제 잘못 출제했다고. 그러니까 100점 받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 공인중개사법하고 학개론,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잡다한 거 일부러 사이드에 있는 걸 한 문제 정도 낸다고요. 100점은 받기 힘들어요. 자, 중개업도 55페이지 맨 밑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3번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60페이지 4번 개업공인중개사 시험에 막 출제됐죠. 계속 출제됩니다. 5번에 소속공인중개사, 63페이지 6번 중개보조원 전부 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개업 4번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동네 말로 하면.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 이 법, 아까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자격증 따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있다. X. 안 된다고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돼.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증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공인중개사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왔고요. 또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을 생각하죠. 일반인들은 개업공개사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어젠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재명 그 공약에도 보니까 공인중개사, 무자격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니까 진짜 공인중개사라고 정확하게 그 사람도 법률 용어를 모르니까 그런 표현을 쓰겠지. 무자격, 무등록,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더라고. 무자격이면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데 무자격 공인중개사니까 자격증을 따가지고 뭔가 또 나쁜 짓 한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넣어버리니까 그 무자격 공인중개사 뭐 단속을 강화하겠다, 벌처벌을 강화하겠다, 뭐 깡통 전세 이런 거 확인 설명 안 해가지고 깡통 전세 이런 거 하고 또 그 보증금 받아가지고 월세로 돌려막기 하다 떼먹고 이런 사람들 단속하겠다 이걸 갖다 무자격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자격 공인중개사는 아예 개업공개사 아닌 사람이죠. 자격증 안 따고 하는 분이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 시험에 이렇게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하면 오를 등자라고 했죠. 기록을 올려야 된다고요. 자격증 땄다고 무조건 중개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중개업한다고 그 등록 대장에다 적어놓고 해야 된다고요. 그 자동차도 등록 대장이 적어놨기 때문에 등록번호, 이 자동차 번호만 알면 누군지 알잖아요. 마찬가지 개업공개사도 등록 대장에 올려놨기 때문에 등록번호만 보면
이 사람이 등록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중개사무소에 가면 등록증 걸어놨잖아요. 그 등록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자격증 땄다고 무조건 개업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개업공개사입니다. 옛날에는 2014년까지는 개업공개사를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중개업자. 지금도 중개업자라는 말 간혹 나오죠. 뉴스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중개업자. 근데 중개업자가 뭡니까? 이게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악덕업자 뭐 이런 뭔가 업자라고 하면 좀 악덕 폭리업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높이려고 개업공개사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개업공개사로. 옛날엔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도 개업공개사들 침묵해보면 업자들끼리 그러지 말라 이런 말 하던데 자기들이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업자라고 하면 왠지 사기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개업공개사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개업공개사들도 개업공개사라고 자기들을 안 불러요. 맨날 업자들끼리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침묵했는데 용어 하는 걸 보면 쓰는 걸 보면. 자,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게 뭐냐면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없이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어서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제 자격증을 따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기득권에 하고 있는 분들이 반발하겠죠. 자기들 보고 자격증 따라고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계속하고 새로 개업할 사람은 자격증 따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기득권도 반발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은 계속하게 해준다니까. 그때 옛날부터 그 대신에 옛날부터 계속 하던 사람인데 이분들은 한번 폐업하면 다시는 못해. 이제 한번 폐업하면 자격증 안 따고는 못한다고요. 부칙개공은 따라서 숫자가 옛날에는 이분들을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중개인. 자격증 따가 중개인이라고 불렀다고요. 중개인도 뭔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요. 이거 옛날에는 진짜 옛날 중개인 하던 분들은 진짜 하루아침에 그냥 2배씩 남겨먹고 등기 안 하고 미등기 좀 하고 그냥 돈을 거의 완전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또 앞으로 한 20년 후에 가면 그럴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만 개업했다면 벼락부자 됐을 텐데 또 이 말 한다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 시작해야 된다고. 내일 하려고 하면 또 늦어요. 오늘 할 얘기해서 오늘 하시라고요. 어쨌든 부칙개공 이분들을 옛날에 중개인이라고 불렀는데 옛날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없이 지금도 하는 분들이라고요. 거기 개업공개사 지금 60페이지 맨 밑에 법인인 개업공개사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까지 했다고 61번에. 그 법인 중에는 그 61페이지 맨 위에 특수법인이라는 게 있죠.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특수법인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안 하니까 안 나온다고요. 그 특수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량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 동그라미 디귿에 있네요. 디귿에 이름 적어놨잖아요. 디귿에. 그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특수법인 4개가 있어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안 나와요. 왜? 현실적으로 중개업 안 하거든요. 이분들이. 다만 이 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그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도 안 합니다. 지역농협은. 다음 주에 제가 개정된 법령 자료는 제가 준비했는데 오늘 자료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드리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다음 주에 드릴게요. 개정된 게 1월 1일부로 바뀌었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월 4일부로 바뀌었어요. 1월 4일부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상가 코로나로 폐업하는 거는 세입자 해지할 수 있다고요.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명동 상가가 70%가 공실이래요. 그래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주인들은 계속 월세 받는다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이상 집합금리나 집합제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영업 손실이 발생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고 주인한테.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다음 주 혹시 프린트 개정된 거 안 내드리면 내달라고 하세요. 저도 잊어먹을 수 있어요. 또 준다 해놓고 자료는 있는데 또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혹시 안 주면 꼭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보정 설정 금액도 2배로 오른다고 했잖아요. 지금 개인 1억 가입하는데 2억으로 올랐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예요. 기득권 가입한 사람들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1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보정 설정 금액이 우리 프린트 그 54번에 보면 법인 2억 원, 개인 1억 원, 뭐 지역농협 1,000만 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바뀌기는 바뀌는데 시행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지금 이 프린트 그대로 하시면 돼요. 1억이라고 돼 있죠. 개인은 54번에 2억이라고 돼 있나요? 54번에 54번이 아니고 2번에 있네. 52번에 법인은 2억, 분사무소 1억, 개인개업공개사 1억 원 이상,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 돼 있죠. 52번이네요. 이거 그대로라고. 이게 2배로 올라긴 올랐는데 시행을 언제부터 한다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요.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할 때 바닥 상태도 설명해야 돼. 바닥 상태. 이때까지는 벽면 도배 상태 설명해야 됐잖아요. 주거용. 벽면 및 도배 상태 설명해야 됐거든요. 처음에 입법 예고될 때는 바닥에 균열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설명하도록 돼 있었어. 근데 협회에서 반발했는 것 같아요.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장판 다 뒤집어보고 다 뜯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사실. 그래서 그냥 바닥 상태만 깨끗한지 뭐 바닥 장판 새로 깔아야 되는지 이런 거 정도만 설명하도록 돼 있고요. 또 개인 보일러 같은 경우는 사용 연한을 설명하도록 했어요. 보일러 자꾸 고장 나가지고 이건 누가 수리해야 되냐, 이게 세입자들이 이런 게 좀 분쟁이 많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3년 사용했다, 이걸 이제 그러면 오래됐으면 세입자가 이거 너무 오래돼서 좀 주인한테 교체해 달라든지 또는 만들어 가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 보일러 사용 연한을 설명해야 된다고. 사용 연한 이런 게 새로 생겼다고요. 다음 주에 자료는 내드릴 테니까 꼭 안 드리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62페이지 소속 공인중개사 63페이지 중개보조원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는 안 되고 보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개 업무가 뭔지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 중개 업무가 뭡니까? 없으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국토부 장관 유권 해석은 중개 업무란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는 확인 설명 못해. 그러면 현업에서 명함에다가 이분들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런 거 3개 다녀요? 안 4개 다녀요? 전부 그냥 실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명함만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장 위에다가 공인중개사 실장, 보조원은 그냥 실장 이렇게 명함을 3개 다녀요. 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잖아요. 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그러면 보조원 실장들, 보조원들 집 구경시키러 데려가잖아요. 구경하러 데려가면 손님이 묻는다고. 도배는 깨끗합니까? 뭐 장판은 뭐 깨끗합니까? 왜냐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걸어가는데, 집에 보러 가는데 조금은 그래야 되잖아요. 같이 차를 타고 가든. 보통은 차 타고 많이 가기는 해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심지어 차 타고 가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자, 어쨌든 그러면
보조원이 차를 타고 집 구경시키러 가는데 도배는 깨끗합니다 합니까? 물으면은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손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재수 없다고 그냥 안 본다고 가버려요. 그래서 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돈 잘 버는 사람하고는 반비례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통계를 내보면 돈 많이 벌려면 딱 60점으로 합격하는 게 최고 좋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60점으로 합격하는 게. 그러니까 한 65점 정도, 65점 밑으로 합격하면 돈 잘 벌어요. 근데 80점 이상 합격하신 분들은 돈 잘 번 사람은 본 적은 없어요. 80점 이상 합격하면 바로 개업하지 말고 최소한 1년은 취직해봐야 돼요. 바로 개업하면 80% 이상 망합니다. 고득점 하신 분들은. 왜냐면 자꾸 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저한테도 계속 매일 전화와서 물어봐요.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확인 서명 날인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그냥 직원은 서명 날인 안 해도 직원한테 큰 처벌 없어요. 다 사장한테 하지. 등록관청에서 직원한테 뭐 자격증지 이런 거는 거의 안 해요. 자격증지는 시도의사가 하잖아요. 시도의사가 조사로 나오지를 않잖아요. 등록관청이 뭐 다니면서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은 크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사장이 사인하지 말라고 하면 사장이 시켜서 안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도장 안 찍는 거 설파할 필요도 없어요. 도장 찍으면 책임지는 거잖아요. 젊은 분이 20대 남자분 취직해가지고 선생님은 도장 찍으라고 서명 날인하라고 배웠는데 우리 사장은 하지 말라는데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묻길래 아니, 사장 밑에 취직했으면 사장 말 들어야지. 사장 말 안 들으면 그만두든지 왜 내 말을 들으려고 하냐고. 공부할 때는 내 말 듣지만 현업에 나가서는 사장 말 들어야 되죠. 도장 찍지 말라고 하면 저도 그렇더라고. 제가 계약해가지고 도장 찍으려고 하니까 사장이 물건이 하나 물고 와라. 무슨 도장 찍으라고. 계약서 썼는데 보지도 못하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럼 나가야 돼. 같이 근무하려면. 근무하면서 말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보조원은 시험에 나오면 확인 설명도 못하고 계약서 작성도 못하고 시험에 나오면 보조원 할 수 있는 거는 현장 안내, 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는 거 외에는 커피 타고 청소하고 이런 것밖에 못해요. 장부 정리하고 이런 것밖에 못해요. 돈 계산하는 거, 일반 서무 이런 것밖에 못한다고요. 손님한테. 근데 현업에서는 보면 실장들이 다 계약서 출력해가지고 출력하고 컴퓨터로 다 하죠. 그렇게 해도 사인은 사장이 하기 때문에 증거는 사장이 한 걸로 남아있지 출력은 누가 했냐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입력 누가 했냐 계약서 이런 거 안 묻는다고요. 자, 그래서 65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65페이지까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제4절 중개 대상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한번 용어정이 있으니까 풀어보십시오. 쉬는 시간에. 쉬었다 하겠습니다.